나의 가족 배경이나 문화적 환경 중에서 나를 무의식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러한 제약을 어떻게 인식하고 초월할 수 있을까요? 이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47번) 유전자 키 억압에서 변형으로. 우리는 두려움을 나타내는 원초적인 원형을 가지고 세상에 옵니다. 당신이 그 두려움을 정말로 깊이 들여다보려 한다면 중요한 변형을 겪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식이 그림자 수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변형이 편안한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연금술 과정을 거치기 위해 당신이 누구이고 무엇이라고 하는 모든 정의를 놓아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47번 유전자 키 그림자 억압. 오늘은 유전자 키 47번 1번 라인의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혼을 울리는 자유입니다. 최근 제 영혼을 울리고 있는 것은 집단적 카르마에 대한 것입니다. 제게 심신치유 세션을 받는 분들의 깊은 무의식에서도 이제야 제대로 마주하기 시작한 뼈아픈 역사 속에서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과거를 돌연변이시키는 연금술의 정점 47번 유전자 키 카드 뉴스를 맡게 되었나 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47번 카드 뉴스로 오디오북을 만들고 찾아왔습니다. 집단적 카르마에 대한 요소를 모두 담아내지는 못했지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피소드 4. 과거를 관통하다. 두려움이 숨으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하고 호흡하세요. 낮은 조도, 은은하게 퍼지는 라벤더 향, 쾌적한 습도를 유지하고 있는 공기청정기까지 상담실 내부는 편안한 분위기로 꾸며져 있었다. 상담실 리클라이너에 누워있던 한 남성이 상담사의 말에 따라 눈을 감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하지만 두려움으로 휩싸여 떨리는 몸은 쉬 진정되지 않았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꼭 어둠 속에서 웅크리고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재구 씨, 그건 그저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면아이입니다. 당신은 아무 잘못이 없으니 포근하게 안아준다고 생각하시고. 상담사의 온화한 음성은 두려움을 뚫진 못한 모양이었다. 재구의 호흡이 가빠지다 못해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두려움에 잡아먹힌 듯.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날 그렇게 쳐다보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재구는 리클라이너에서 벌떡 일어나서 벽 한쪽 구석으로 들어가 몸을 둥글게 말았다. 아무것도 듣지 않고 보지 않겠노라 팔로 머리를 감싼 채였다. 쓸고 닦아도 티나지 않는 칙칙한 오두막과 어울리지 않는 곳이 있다. 테이블 위에서 화려한 조명처럼 다채롭고 찬란한 빛을 내는 곡주병이었다. 그 안에는 오두막을 방문했던 사람들이 삶의 값으로 두고 간 동전들이 들어있기 때문이었다. 한쪽 손은 턱을 괴고 다른 손으론 곡주 병뚜껑을 빙그르르 돌리며 바라보고 있던 엘의 눈동자도
오색찬란하게 빛났다. 한참을 구경하던 엘이 대뜸 고개를 돌려 책을 보고 있는 K를 바라보았다. 이만큼 모았는데 우리는 언제 마야를 만나는 걸까요? 정말 그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글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건 알 텐데, 우리가 그녀를 만나는 건 그녀 마음이겠지. K는 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로 태연하게 말했다. 그때였다. 마치 조명 스위치를 꺼버린 것처럼 곡주병의 오색찬란한 빛이 꺼졌다. 이내 먹칠하듯 어둠이 오두막을 집어삼켰다. 동전만 모은다고 되겠어. 날 찾아와야지. K를 조롱하는 듯한 음성이 귓가에서 울리듯 들려왔다. 캄캄한 무대 위 조명처럼 불이 켜진다. 그리고 조명 속 웅크리고 앉아 머리를 팔로 감싸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비췄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야. 날 그렇게 쳐다보지 마. 다 죽여버릴 거야. 웅크리고 있어도 두려움을 주체하지 못한 연약한 몸은 한겨울처럼 발발 떨고 있었다. 어린아이를 제외하곤 어두워서 보이지 않았지만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러워하는 애를 위해 K는 괜찮다는 듯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오두막은 지금 상담실에서 두려움에 이끌려온 제구의 무의식이었다. 어쩌면 마야에 의해 끌려왔을 것 같기도 했다. K는 조명 아래 어린 제구에게로 다가갔다. 그러곤 제구 앞에 쪼그리고 앉아 마주했다. 시켜서 한 거야. 내가 한 거 아니야. 무엇을? 혼잣말을 웅얼거리던 제구는 K의 음성을 듣자마자 불쑥 K의 다리를 꽉 붙잡았다. 마치 동아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거 제가 한 말이 아니에요. 아니,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제구는 알 수 없는 말로 도와달라고 애원했다. 저는 하는 일마다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이 된 것처럼 감시당하는 것 같았어요. 여기서 벗어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어요. 얼마나 다리를 꽉 붙드는지 피가 통하지 않을 정도였다. 어린아이라고 하기엔 대단한 힘이었다. 괜찮아. 난 안 괜찮아요. 신경정신과도 유명한 전문 상담가까지 찾아 전국을 돌아다녔다고요. 토닥이는 K의 손을 뿌리친 제구는 손톱을 입으로 뜯어내며 웅얼거렸다. 무당을 찾아가 구슬해야 했나? 지금이라도 가면 돼. 제구는 결심한 듯 일어섰다. 하지만 온통 캄캄한 사위에 제구는 안절부절 못하기 시작했다. 자칫 정신줄이라도 놓아버릴 것 같아 K는 재빨리 제구의 양쪽 어깨를 꽉 짚었다. 도대체 무엇을 시켜서 했고, 누가 보고 있는데? K의 말이 무슨 트리거라도 된 것인가? 아니면 누가 장난이라도 치려는 건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으려 캄캄하기만 했던 세상이 점차 밝아지기 시작했다. 제구는 밝아지는 것이 두려운 듯 두 눈을 꼭 감고 손으로 양쪽 귀를 막았다. 나무 울타리, 황토벽으로 된 초가집들로 이뤄진 마을, 순간 민속촌에라도 온 듯했다. K와 제구는 지금 작은 수레나 돗자리 위에서 물건을 파는 저작거리 한복판에 있었다. 지나다니는 행인들은 상투나 쪽진 머리를 하고 누빔 한복 차림이었다. 이제 보니 제구 역시 이 시대 사람인 듯 상투를 틀고 바지 저고리 차림이었고 K는 갓을 쓴 도포 차림이었다. 마치 제구의 전생 혹은 그의 조상이 살던 곳으로 시간 여행을 온 것만 같았다. 이렇게 무의식 깊이 들어온 것은 K 역시도 처음이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주변을 살폈다. 유독 독특한 복색의 한 사람이 눈에 들어왔다. 큰 모자에 흰색 너울을 덧씌워 얼굴을 가린 도복 차림이었다. 너울 아래로 드러난 입술이 재밌다는 듯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그가 K를 스치고 지나가기 직전. 제대로 날 찾아와. 그럼 수고. 마야 그녀다. K는 그녀를 쫓아가려고 했지만 제구는 K의 발목을 붙잡듯 옴짝달싹 못하게 달라붙어 있었다.
K는 멀어져만 가는 그녀를 망연히 바라보아야만 했다. 제가 다 잘못했으니까 제발 여기서 나가게 해주세요. 무의식이 다시금 밝아졌다는 이야기는 이미 그가 무의식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는 말이다. 여기서 나가려면 눈을 떠야 합니다. 그리고 똑바로 봐야 해요. 다만 제대로 보지 않기 위해 안간힘만 쓸 뿐. 재구 씨, 재구 씨. K는 두려움에 휩싸인 재구를 몇 번이고 부르며 진정시켰다. 옆에 있어 드릴게요. 혼자가 아니니 걱정 말고 눈을 떠요. 함께 있다는 말 때문이었을까. 아직은 두려움이 남아있는 듯 떨었지만 재구는 눈을 뜨고 귀에서 손을 뗐다. 그리고 눈앞으로 두 손을 가져갔다. 검붉은 피가 양손에 범벅인 채였다. 내가 누군가를 죽였나 봅니다. 어렴풋이 남아있는 감각에 재구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들이 없는 사람들인 듯 지나치던 행인들도 이제야 그들을 본 모양이었다. 특히 재구를 바라보는 시선엔 분노가 서려 있었다. 꼭 오물이라도 보는 것 마냥 그를 피해 지나쳤다. 간혹 재구에게 뱉듯 퇴 하고 바닥에 침을 뱉는 이도 있었다. 개 중에는 원치 않는 친절을 베푸는 이도 있었다. 못 보던 양반이신 것 같은데 그 옆에 계시지 마쇼. 하나밖에 없는 목숨일랑 계속 달고 계시려거든. 돈이면 친구까지도 죽이는 인간 망나니 백정 놈이거든. 아무것도 듣지 못한 듯 재구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걷기 시작했다. 그러자 비꼬듯 말하던 남성이 주랭랑을 치기 시작한다. 그뿐만 아니라 저작거리의 이들이 모두 재구를 피해 도망치듯 달렸다. 텅 빈 거리로 한 걸음을 옮기던 재구가 넘어질 듯 비틀거렸다. 괜찮습니까? K가 걱정스레 물었다. 재구가 울 듯 웃기 시작했다. K를 쳐다보는 그의 눈은 시뻘갰고 반쯤 고여있는 눈물이 위태롭게 일렁이고 있었다. 전 알고 있었나 봅니다.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나든 매 핏줄이든 누군가의 가해자였다는 사실을. 무력함이 묻어나는 음성이었다. 재구가 눈을 깜빡이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잊혔던 기억이 모두 떠오른 듯 보였다. 배를 골아 나오지도 않는 젖을 물리는 아내, 배고프다고 빽빽거리며 우는 자식.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찾아간 것은 권력의 정점. 그 권력을 대신해 자신이 저지른 만행들. 재구는 넋을 놓고 길을 걸었다. K는 그의 옆을 조용히 따랐다.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한쪽 지붕이 무너진 초가집이었다. 재구를 기다리고 있던 것 같은데 재구를 보자마자 아내는 그를 못 본 척 초가집 안으로 들어갔다. 재구 역시 그녀를 보지 못한 듯 마당에 있는 우물로 향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간에 영원히 함구해 버리자고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재구는 우물에서 물을 길어 피 묻은 손을 씻기 시작했다. 이후의 삶이 어땠는지 경험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눈에선 굵은 눈물이 떨어졌다. 가해자. 그 단어를 숨기고 사는 삶은 떳떳한 척은 할지언정 메말라 간다. 죄를 지었다는 죄책감과 인간도 아니라는 수치심을 견디기 위해 더욱 독해져야 하고 자식들 역시 아비의 죄와 수치를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저 두려움만이 파고드는 삶을 산다. 그렇게 피로 물든 삶은 광기 어린 두려움의 양상으로 대물림된다. 재구는 손에 달라붙은 핏물을 물에 씻고 또 씻어냈는데 지워낼 수 없었다.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죽어도 벗어날 수 없는 지옥 같은 삶이라서. 눈을 뜨셨지 않습니까? 그 지옥 같은 삶에서. 그리고 똑바로 보지 않았습니까? 어떤 삶을 사는지. 깊은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오는지. K의 말에 재구가 붉어진 눈을 들어 올렸다. 당신 또한 환영 속에서 붉어진 피해자일 뿐이다. 그러니 이제 가해자라는 꼬리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당신 스스로를 안아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K는 그런 눈빛으로 재구와 눈을 마주했다. 그래도 될까요? 이 죄인이 그리 살아도 될까요? 죄는 그것을 모른 척하고 사는 이들에게 해당하는 겁니다. 제대로 자신의 본 모습을 대면한다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속죄처럼 주어질 테니. 기실 이 모든 것은 마야의 놀이에 불과하겠지만 K는 재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말했다. 손을 다 씻은 재구가 일어섰다. 어디 가십니까? 부끄럽지 않게 살려고 그럽니다. 책임지고 사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건지 이제야 알았네요. 재구는 허리춤에서 돈 주머니를 꺼내 아내가 있는 방 앞으로 툭 던졌다. 권력의 빌부터 벌어온 더러운 돈이지만 이건 처자식은 먹이겠다고 결심했던 가장의 책임이었다. 재구가 K에게 악수를 청했다. 저 같은 빌어먹을 놈에게도 누군가 함께해 주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K의 손을 풀어내고 밖을 나서는 재구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마치 자신이 벌인 일에 대해서도 똑바로 책임지겠노라 그리 말하는 것 같았다. 순식간이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것은 음침한 오두막, 삶의 값인 동전이 담긴 오색 찬란한 빛을 내는 커다란 독주병. 한쪽에 놀란 표정으로 서 있는 엘. 주변을 훑던 K는 담담한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러곤 재구가 바닥에 두고 간 푸른빛의 동전을 들었다. 무의식 속 재구의 행동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선 결코 말할 수 없다. 현실에서 재구가 어떻게 살지도 모른다. 허나 깊은 두려움을 만나 변화된 모습으로 삶의 몫에 따라 살아갈 것이라 추측한다. 지금은 다만 켜켜이 쌓아놓은 환영 속에서 제대로 자신을 찾아보라던 마야의 음성이 아직도 들려오는 것 같았다.